안녕하세요. 윤희의 책 윤희입니다. 오늘은 4개월 전에 김후응 할머니 편으로 한번 소개했던 김서령님의 여자전, 한 여자가 한 세상이다 중에서 김수의 할머니 편으로 함께합니다. 김서령님은 안동 출생입니다. 그녀는 고향 어른들의 이야기를 좋아해 누구에게라도 이야기를 졸라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훌륭한 인터뷰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앞세대가 몸부림치며 살아온 이야기가 뒷세대의 가슴을 울리기를, 그 울분과 통한이 서로를 연대하고 위안하고 사랑하게 만들기를, 더불어 고통을 뚫고 나와 더 너그럽고 강인해진 분들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통찰해내기를 희망하며 이 책을 내셨습니다. 김수의 할머니는 1928년 태어나셨습니다. 1944년 중국 목단강 근처에 있는 일본군 부대의 위안부로 배치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 위안부에서 나와 강제징용된 노동자와 결혼하였습니다. 2003년 한국에 돌아오기까지 중국 자무스에서 거주하셨습니다. 김서령 그녀의 책에는 김서령의 가, 김서령의 이야기가 있는 집, 삶은 천천히 태어난다, 참에는 참 외롭다,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젓을 먹었다가 있습니다. 2018년 가을, 아름다운 사람 김서령은 후련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와 하루 끝에 깊은 잠을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선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자전, 한 여자가 한 세상이다. 김서령. 내가 살아남아 내 자궁은 뺏겼지만 천하를 얻었소. 일본군 위안부 김수의 할머니 편. 김수의 할머니를 만나고 돌아와 낯선 이름 자무스를 인터넷 검색창에 쳐봤다. 그랬더니 이용하게 시 하나가 뜬다.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 떡이랑 나눠서 요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 가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를 서름 많은 이민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로이 내다보던 골짝골짝을 갈대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요. 나라에 기쁜 일 많아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산에 총을 안고 폴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이용하게 하나씩의 별. 해방을 맞아 남쪽으로 내려오는 기차 아닌가 보다. 아니, 기차 안이 아니라 화물열차 지붕 위다. 헐벗고 서럽지만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들에겐 무언가 희망이 있다. 함께 하나씩의 별을 쳐다본다. 그렇지만 이 시 위로 부는 바람에는 설렘보다 더 큰 불안이 있다. 화물 열차의 지붕 위이기 때문인가? 저 기차 위에서 불안과 기대에 엇갈려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김수의 할머니다. 아니, 그는 저 사람들처럼 남으로 오는 열차에 몸을 싣지도 못했다. 김 할머니는 중국 송화강 상류, 러시아 국경 가까이에 있는 헐벗은 도시 자무스에서 평생을 살았다. 저 지붕 위에 간절히 올라앉고 싶었지만 김수의 할머니는 그러지 못했다. 그때 내려왔든 거기 머물렀든 삶은 마찬가지로 흘러갔을까? 아니, 그 선택 자체가 생사의 기로였을까? 대구의 13평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수의 할머니는 지금 행복해 보였다. 실제로 잘 웃고 쾌활하고 건강에 신경 써서 하루 1시간씩 운동하고 노래책을 펼쳐놓고 최신 가요를 배우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나눠 먹고 집안을 정갈하게 청소하고 화초를 가꾸며 살고 있었다. 중국서 가끔 친구들이 옵니다. 거기서는 체벌이라도 남인치 잘 살지 못합니다.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나라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면에 있는 춥고 삭막한 국경도시 자무시, 한자로는 감옥사라고 쓴다. 자무시에서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 살아온 김수의 할머니는 77세이던 재작년 2003년입니다. 비로소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16에 떠났으니 실로 62년 만이었다. 눈을 의심할 정도로 발전된 조국이었다. 어린 처녀가 중국에는 왜 갔나? 그 이야기야말로 이야기책 10권으로 써도 모자랄 사연이다. 떠나던 날은 지금도 생생하다.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그는 9남매의 맏이었다. 우리 어매가 모두 12를 낳았는데 셋은 없애고 9만을 길렀소. 그중 내가 맏이요. 아,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를 김수의 할머니 세대 말고 앞으로 또 누가 들려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의 무릎 아래로 바짝 다가앉으며 말했다.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갈게요. 저를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김 할머니는 포항 근처 홍해라는 바닷가에서 나고 자랐다. 가난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수혜는 딸이지만 부지런하고 힘좋고 겁없는 아이였다. 내가 물힘이 좀 있었잖소. 헤엄을 아주 잘했지. 12살 때부터 물에 들어갔소. 처음엔 미역하고 천초, 우뭇가사리를 듣다가 나중에는 전복 따는 법도 배웠소. 당시엔 홍해 앞바다에도 해녀가 있었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해녀들이었는데 바다가 좋았던 수혜는 그들에게 잠수 기술을 익혔다. 여름엔 바다에서 일하다가 10월이 되어 추워지면 산에 올라 나무를 했다. 솔방울과 땔감용 마른 솔잎, 갈비를 긁어서 이고 가기 좋을 만큼 단을 묶어 동생들 편에 내려보내고 저는 맨 나중에 따로 한 짐을 크게 해서 지고 내려왔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일을 혼자서 쓱쓱 잘도 해냈다. 학교에 간다는 건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그 많은 동생들과 밥을 굶지 않고 산다는 것만도 버겁고 바빴다.
어머니가 글자를 조금 알아 받침없는 글자 몇은 읽을 줄도 알게 됐다. 그걸로 좋겠다. 먹을 것만이 오로지 문제였던 시절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청년 때 일본 놈을 하나 죽여 돌을 매서 바다에 빠뜨렸다오. 그래서 늘 쫓기는 몸이었지. 배를 타고 늘 강원도다 어디다 바다로만 돌아댕기느라 혼인이 늦었다오. 한 20년 지난 후에 순사들도 갈리고 그런 연휴에야 육지에 올라와 살 수 있었던 값소. 내가 아버지 37살에 낳은 첫 딸이요. 그러니 말도 못하게 귀해했지. 이름자도 특별히 공을 들여서 짓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20살 아래로 날 낳을 때 17살이었소. 고모가 시집가서 구룡포에 살고 있었다. 고모부는 배를 타고 나가 일본, 대만 같은 데서 장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살림이 제법 괜찮았다. 가까이서 어려운 친정을 이모저모 도와주던 그 고모에게 풍병이 났다. 어리지만 걱실걱실 일을 잘하는 수혜가 고모집 일을 도와야 한다고 어른들 사이에 공론이 모아졌다. 그래서 15살쯤엔 구룡포 등대 근처 고모집에서 살았다. 밥하고 빨래하고 우물물을 깃고 숙모들이 하는 일이었지만 박대받지 않았으니 설지도 않았다. 기질이 천성적으로 밝고 씩씩했다. 그때 고모집 인근에 일본 사람이 하는 전빵이 있었소. 과자도 팔고 비누도 팔고 하는 집인데 그 집에 남갑숙이라고 어디 촌에서 온 아가 하나 와 있었소. 자연 남갑숙과 친하게 지냈다. 나이는 1살 아래였지만 둘은 밤마다 모여서 수도 놓고 돈 벌 궁리도 하고 막막한 미래도 꿈꿔보고 그랬다. 하루는 갑숙이가 오더니 5대 외국으로 돈 벌러 갈 일이 있다고 그래요. 전에 집 주인 남자가 그런 말을 꺼내더락해요. 부모들께 의논하면 못 가게 붙을 게 뻔하다. 그러니 일단 먼저 가서 돈을 벌자. 그래놓고 편지를 하자. 봉투에 든 돈을 받아보시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렇게 우리끼리 의논이 모아졌댔소. 며칠 후 저녁 먹고 설거지까지 해놓은 후에 갑숙이네 전방으로 갔다. 일본 남자 둘이 이미 와 앉아있대요. 낯선 처녀들도 2명 더 있고 일본 남자 중 하나는 순사 옷을 입었대요. 전방 주인 남자가 차비는 자기가 대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해요. 집에다는 말하지 말고 그냥 가서 나중에 편지로 알리라고 갑숙이가 했던 말을 또 하대요. 입던 옷 입은 채로 신던 신발 채로 그날 밤에 배를 탔네요. 내가 머저리니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있나요? 어디 기차역이 있는 곳에 내리니 우리 말고 처녀들 4명이 더 있대요. 검은 무명 치마에 흰 저고리를 뻘쭘하니 차려 입고 외출한다고 벌건 댕기도 들였대요. 차림새만 봐도 숭악한 촌에서 데려온 처녀들인 줄 알겠대요. 지금 생각하면 거기가 아마 포항쯤 된 것 같소. 김수희 할머니는 이야기를 아주 구성지게 잘했다. 다 잊었다고 하면서도 어떤 부분은 대화 내용, 배경 설명, 입은 옷들까지 두루 선명하게 기억했다. 구슬 여성사에 관심 있는 친구와 나는 할머니가 내준 알록달록 몸빼바지를 입고 할머니가 자랑하는 자석요에 엎드려서 60년 전 내 나라 처녀들이 당한 기막힌 고초의 사연을 통분하며 들었다. 이야기하다 말고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오징어를 데쳐오고 야채전을 구워왔다. 그리고 먹으라고 권했다. 저녁 식사 때는 수북한 밥그릇을 국그릇에다가 팍 엎어서 말아버렸다. 만시 아이하오, 든든하게 다 먹어놓으시오.
먹어야 이야기도 듣고 글씨도 쓰잖겠소. 하염없이 먹으라 먹으라고 권하는 할머니들. 그들은 오로지 먹는 것만이 절대 절명의 가치였던 젊은 날을 지내왔다. 그러니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절실한 방법이 밥을 해먹이는 일이다. 한 숟갈이라도 덜 먹어 다이어트를 실천해야 한다는 지금 처녀들의 강박과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지 못해 안다라는 할머니들과의 실갱이는 압축 성장의 대표국인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현상일까. 모처럼 밥을 국에 덤벙 말아버리는 할머니를 보면서 이야기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친숙한 동작 때문에 나는 질에 눈시울이 뜨끈해졌다. 바다 깊이 잠수했던 것도, 고모집에 얹힌 것도, 부모 몰래 집을 떠난 것도 배부르게 밥을 먹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 그 많은 동생들을 배굴려서는 안 된다는 누이로서의 의젓한 사랑이 시킨 일이었다. 기차역 앞에서 처녀 8이 밥을 먹었다. 길을 잃을지 모르니 밖에는 나가면 안 된다고 했다. 방 밖에서 누가 지키는 눈치였다. 무언가 불안했다. 이튿날 기차를 탔다. 일반 차가 아니라 짐칸 같은 차띠다. 창문이 하나도 없습디다. 덜컥거리며 가기는 가지만 내다볼 수가 없으니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냥 며칠을 그 안에 갇혀서 차를 타고 간 것 같소. 그게 암만 해도 군용차 같았소. 보진 못해도 땅칸에 군인들이 가득 타고 있었던 값소. 우리 중에 얼굴 반반한 몇은 기차 안에서 벌써 어디론가 끌려나갔다 옵디다. 돌아와서 엎드려서 울었어요. 그게 뭘 뜻하는지 알겠대요. 들은 적은 없어도 왜 우는지 다 알아시대요. 기가 딱 잡디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요. 어디로 도망갈 수가 있었겠소. 며칠 후 기차에서 내렸다. 혹은 그냥 하루만이었는지도 모른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짐작할 수도 없었다. 극도의 공포와 극도의 절망 속에 기차에서 내리자 일찍이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는 찬바람이 귓대기를 때리며 지나갔다. 여기가 시베리아라는 데구나 싶었다. 1944년 10월이었다. 알고 보니 목단강이었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제1신시가지 산 밑에 허름한 가거물이 쭉 널어서 있대요. 군 부대가 주둔한 것 같았어요. 우리들을 그걸 뭐라고 합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 있지 않소? 아, 의무병이라고 칭했습니다. 너희들은 군대다. 군대 중에서도 의무병이다. 의무병으로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3년만 임무를 완수하면 집으로 보내준다. 돈도 줄 것이다. 얼른 전쟁에 이겨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동안 잘 싸워달라고 했습니다. 난 정말 물어볼 게 많았다. 우선 그 말을 한 사람의 신분이 뭔지, 도착한 후 기분이 어땠는지, 처녀들의 나이는 몇이나 됐는지, 몇 명쯤인지, 거기까지 온 경위를 서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지, 여자들의 외모는 어땠는지, 머리는 따로 손질했는지, 옷이나 화장품을 나눠줬는지, 먹을 것은 충분했는지, 그 안에도 재미라는 게 있었는지, 군인들은 하루 몇 명쯤 왔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혹 우정이나 사랑 비슷한 게 생길 틈은 없었는지, 몇 푼이라도 돈을 받은 적은 있는지 등등등. 네, 차근차근 다 얘기할게요. 내 죽으면 누가 그걸 말하겠소. 일본 총리인가 뭔가 하는 놈, 그 아벤가 뭔가 하는 놈이 우리를 동원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요.
내가 날마다 9시 뉴스는 빼놓들 않고 보여. 내가 당장 일본에 달려가서 허파를 뒤집어 보이고 싶지만은 자식들하고 조카들 눈이 있어 가지 못해요. 까짓거 이야기사 왜 못하겠소? 다만 내 이름자를 말하지는 마시오. 우리 아버지가 특별하게 지어준 얼마나 뜻이 좋은 이름인데 말해버리면 자식들이 내 일을 다 알 거 아이요. 하긴 알아도 상관없어. 내 인제 얼마나 살 끼라고. 그 안에서 맞아 죽는 것도 봤고 목매 죽는 것도 봤어. 그런데 사과는 못할 망정 그런 일이 없었다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놈들. 일본이 망하는 걸 내 눈으로 봐야 하는데 내 몸 한번 볼라요. 내 나이 80인데 인제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소. 일본의 책임 이야기가 나오자 할머니는 아주 흥분하셨다. 옷을 걷어 당신의 맨몸을 이리저리 보여준다. 아, 그 몸은 참혹했다. 온몸이 흉터투성이었다. 젖가슴과 엉덩이와 등과 팔뚝과 허벅다리, 깊은 속살, 은밀한 곳마다 흉측하고 잔인하게 흉터가 지나가고 있었다. 이런 흉터를 지니고도 어찌 그토록 침착하고 유쾌할 수 있었던지. 일본 군인 놈이 불로 지진 거요. 화로 속에 꽂는 인두로 3년만 임무를 완수하라니 3년을 무슨 재간으로 버티겠소. 앞이 캄캄합대다. 1년이 안가 뼈가 다 녹아불 것 같았소.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 헛개비가 될 것 같았소.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내가 간이 커요. 어려서부터 담대했어요. 포항에서 같이 갔던 여자 셋을 꼬였어요. 여기서 죽느니 나가서 죽자. 중국 시골로 달아나서 농사 지으면서 살자. 그렇게 탈출을 주동했어요. 도망치다 붙잡혀서 맞아 죽는 것을 본 적 있어. 그래도 못 견디겠대요. 한밤중에 문지기가 조는 틈을 타서 대문을 빠져나왔어요. 잡혀간 게 10월이고 도망칠 때는 간지 서너 달 후니까 석 달쯤 됐을 것 같네요. 집 울타리에 철조망을 쳐놓고 철조망에 전기를 설치해놨다고들 했다. 다행히 전기에 걸리지 않고 우를 넘었다. 무조건 달렸다. 아침이 훤해질 때까지 외딴 집까지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몸이 얼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묵당강 주변의 추위는 상상을 초월했다. 게다가 신고 있는 신발은 일본식 게다였다. 오래 걸을 수가 없었다. 집안에서 중국인 여자가 나왔다. 바느질하는 집인데 이상하게 환대를 했다. 그 집에 들어가 뜨거운 물을 얻어 마시고 지친 몸을 녹이는 중 잠이 들었다. 간단한 이야기였다. 그 집은 도망자를 기다리는 중국인 7분의 집이었다. 잠이 채 깨지도 않은 눈으로 총을 든 일본 군인들이 방문 앞에 서 있는 걸 봤다. 그날 끌려와서 불인두에 찢어졌다. 연기가 풀썩풀썩 납디더 살이 타는 내음이 누릿합디더 목이 메어 비명도 안 나옵디더 화상은 어떤 매질보다 아팠다. 그리고 절대 도망갈 수 없다는 절망을 가르쳤다. 당사자인 김수혜뿐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을 지켜보는 위안소 여자들 전체에게. 여자들은 20명 남짓했다. 김수혜 할머니가 17, 남갑숙이 16, 다른 데서 온 여자들도 되게 고만고만했다. 3년 전부터 와 있었다는 25쯤 된 여자도 있었다. 그 일을 오야지라고 불렀다. 오야지는 일본말도 잘했고
거기 온 여자들의 권익을 위해 나름대로 애썼던 것 같다. 대개가 억지로 끌려온 조선 여자였다. 조선 중에서도 경상도 여자, 경상도 중에서도 포항 인근의 바닷가 출신 여자가 많았다. 그건 김 할머니가 있던 목단강 위안소만의 현상인지도 모른다. 중국 여자도 둘 있었다. 박색도 있고 일색도 있었다. 닥치는 대로 끌고 왔지 얼굴을 보고 선발한 것 같지는 않았다. 밥은 8명씩 한 방에 모여 먹었다. 쌀은 전혀 없는 수수밥이었다. 그것도 그릇에 덜 차게 하루 3번 줬다. 위안소의 주인은 계급이 높은 일본 군인이었소. 그 마누라는 모르긴 해도 조선 여자인 것 같았소. 조선말을 썩 잘했소. 한 50은 됐을까? 옷은 대개 몸빼 바지를 입었소. 옷이야 아무래도 좋았지.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소. 머리는 다 단발이었고 화장품은 분 한 통씩을 나눠준 것 같소. 그러나 그걸 발라 단장한 여자들은 못 봤어요. 다들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살려고 사는 여자는 하나도 없었으니까. 군인들은 하루 10명씩 들어왔어. 방 앞에 쭉 줄을 서 있지. 반 시간씩 있다 가오. 시간 되면 바깥에서 종을 칩디다. 혼란스럽고 무참하고 끔찍해서 나는 한 입도 뗄 수 없었다. 이런 처참한 역사를 내 눈으로 확인하다니. 그러나 삶은 길고 고통은 지나간다. 잊을 순 없겠지만 엷어지는 건 확실하다. 일본 군인이 방에 들어올 때는 2가지를 들고 옵니다. 우리는 삔또르라고 불렀는데 그걸 여기선 뭐라고 부릅니까? 고무신도 알겠고 그게 우리들에게는 임신을 방지하고 군인들에게는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기구입니다. 그 삔또르 하나 하고 요만한 푯조가리 하나 하고 문 밖에서 줄 서 있을 때 2가지를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전표는 나중에 제대할 때 돈으로 바꿔준다고 했소. 머리맡에 그걸 모아놨어요. 나는 이만한 통으로 하나 가득 모았어요. 나야 10달 남짓 모은 거지만 3년 모은 여자들도 있었어. 그게 휴지 조각이지 뭡니까? 그걸 돈으로 바꿔준다고 꼭 믿었던 건 아닙니다. 의심했지. 그래도 버릴 수는 없습디다. 전쟁이 끝나고 중국인을 피해 도망치면서 그걸 들고 갈까 놓고 갈까 망설이는데 헛웃음이 나옵디다. 아이고, 내가 머저리지 인제사 이런 말을 해서 못하겠소. 김할머니가 전표라고 부르는 군표, 위안부 관련 자료를 찾다가 나는 버마 쪽으로 끌려갔던 어느 할머니의 기록을 봤다. 일본군 위안소에서는 어디서나 군표를 나눠줬던 모양이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돈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했던 모양이다. 군표라도 모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다행이었다. 언젠가 몸속에 고인 더러운 정액을 닦아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가난을 벗어던지고 부모 형제와 만날 꿈을 꾸며 버마 땅을 짊어지고 누워서 검은 하늘에다 별을 그려나갔다. 낮과 밤이 지나가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새벽은 돌아오지 않고 2 다리 사이 깊숙이 찍히는 화인을 건겨내려고 눈앞에 무수히 쏟아지는 은하를 보며 까무러지곤 했다. 군표 300장에 밭 서마지기를 사고 논 서마지기에는 군표 1000장, 어머니 비단옷 한 벌에 30장, 아버지 모시옷 한 벌엔 40장, 친척들 선물에는 100장.
그러나 전쟁 포로가 된 나는 그토록 애지중지 모았던 군표를 모두 버렸다. 김수의 할머니도 머리맡에 차곡차곡 쌓이는 군표가 아니었다면 그 강제 성노예 피해자 생활을 더더욱 못 견뎌냈을 것이다. 일본 군대는 위안부들에게 군표를 나눠주며 조직적인 사기 행위를 벌인 것이 명백하다. 게다가 나눠주는 콘돔은 부실했다. 사용하지 않는 군인들도 많았다. 그래서 위안부들의 임신이 잦았다. 배가 불러진 여자들은 어디론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배가 만삭인 여자 방 앞에도 그 짐승들이 줄을 쭉 서 있었어. 그러다 어느 날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그런데 김 할머니의 월경이 끊겼다. 죽었구나 싶었다. 잘 됐구나 생각했다. 입덧이 심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먹으면 토했다. 17. 어리디 어린 나이. 집을 떠나 춥고 낯선 땅에 끌려와 온몸을 지져놓은 화상. 그 상처가 겨우 아무는가 싶은데 다시 맞닥뜨린 임신. 그러나 희한하게도 토하면서 비로소 삶의 애착 같은 것이 생겨나는 걸 느꼈다. 감추려고 했는데 오야지가 주인한테 말한 것 같습니다. 내 방 앞 팻말을 며칠 뒤집어 놓대요. 문 앞에 팻말이 달려있어 그걸 뒤집으면 그 방 앞에는 줄을 안 서거든요. 배가 남산만 해도 월경 중에도 암만 아파도 팻말을 뒤집는 일은 없었는데 희한하대요. 그때가 아마 3, 4월쯤 됐을 겁니다. 주인이 불렀다. 어떻게 할 건가 물었다. 집으로 보내달라고 매달려봤다. 대답은 너무나 당연히 노였다. 대신 아이를 지워주겠다고 했다. 병원으로 실려갔다. 전에도 가본 적 있던 목단강 시내의 군인병원. 한 달에 한 번인가 토요일에 우리를 군대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했었소. 부인과에. 우리를 위해서 했겠소. 지네들이 병 걸릴까봐 했겠지. 그 병원 침대에 묶여서 수술을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만 지운 게 아니었다. 자궁 자체를 드러내버린 거였다. 그 이후 월경이 없어지고 대신 입으로 피가 넘어왔다. 한 달에 한 번, 정확한 날짜에 입으로 피가 울컥울컥 토해졌다.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김수의 할머니의 착각일까? 생리가 아니라 심리적 현상이었을까? 아무튼 그 증상은 다른 여자들의 폐경 무렵인 48개에 끊어지더라 했다. 정말 피가 입으로 나와요? 그랬댔소. 아무도 믿들 않지만 사실이요.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기에 나는 일본이 천벌을 받은 줄 알았소. 마땅히 그래야 한다 싶었지. 그런데 아무 일 없이 다시 잘 사는 나라가 됐다니 세상 일이 어째 이렇소. 18에 자궁을 강탈당한 소녀는 열흘 뒤에 다시 위안소로 돌아왔다. 배 위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군인들을 위안해야 했다. 실을 금방 뽑아 숨쉬면 아픈데도 내 방 앞에 줄은 한정없이 길었소. 당시엔 물론 자궁을 잃은 줄도 몰랐다. 그걸 안 건 나중에 훌륭한 남자를 만나 결혼한 이후였다. 혼인을 했으면 아이를 낳아줘야 하는 게 여자의 임무인데
암만 해도 아가 안 생깁디더. 그래서 혼자 병원에 가봤더니 자궁을 끊어내고 없다 합대다. 그 사연을 어떻게 말로 다 풀어낼 수 있으랴. 우리는 밤을 꼬박 샜다. 울고 웃었다. 울 때보다 웃을 때가 더 많았다. 왜냐하면 김수의 할머니의 이후 삶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남편. 신선이 하늘에서 죄를 짓고 땅으로 내려온 것을 적강이라고 부른다. 김 할머니가 만난 남편이 바로 그 적강이었다. 믿을 수 없이 관대하고 여자를 귀하게 사랑할 줄 알며 남의 아픔을 애통할 줄 아는 남자. 그는 산판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는 쿨리였다. 쿨리는 하층 육체 노동자를 말합니다. 막내 여동생이 아주 똑똑합니다. 내가 목단강으로 끌려간 이후에 태어난 놈이요. 여기 내 곁에 살아요. 부자로 삽니다. 아주 멋쟁이고 재산이 억이 넘어요. 그것이 어느 날 내게 그럽디다. 언니는 정신대야, 정신대. 정신대라는 말을 나는 그 애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내 있던 곳이 위안소였으니 위안부라는 말은 그때도 했으나 내가 아직 힘이 남았으니 일본에 직접 찾아가서 일본군 위안부 증언을 하고 싶소. 말을 잘 못하겠다는 할머니들도 많은데 나는 잘할 수 있어요. 그때 일 하나도 안 잊고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에 나서면 중국에 있는 아들놈이 알까봐 무섭소. 그것만이 걱정이요. 실은 김수의 할머니를 만나기 전에 다른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을 미리 만났었다. 그분이 바로 말을 잘 못하는 할머니였다. 구체적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당신이 있었던 곳을 자꾸만 인도라고 하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미얀마였다. 정글 속에서 끊임없이 피난을 다니다가 전쟁이 끝난 후 미군 포로로 부산항까지 이송됐던 모양인데 그 전말과 내용을 안타깝게도 거의 기억하지 못하셨다. 어쩔 수 없이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얼른 도움을 청해서 김수의 할머니를 다시 소개받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자그만 키에 갸냘픈 몸매의 그분, 그 애달픈 연마디를 절대로 지울 수가 없었다. 그게 바로 결혼에 관한 얘기였다. 내가 저 영감하고 30년을 같이 살았어도 거래는 딱 2번밖에 안 했어. 남자라 하면 근처에만 가도 군지럽고 숭실스러운데 같이 살 수가 있어야지. 50이 넘어서 서로 거래는 안 한다는 조건을 놓고 저 영감을 만났어. 그 조건이 안 맞으면 남자하고 같이 살 수가 없지. 그렇다. 한 여자로서 이후 다시는 남자와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 그 정신적, 육체적 상처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망쳐놓는다. 그런데 김수의 할머니는 그 부분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전혀 달랐다. 온몸이 빼꼼한 데 없이 흉터투성인데다 자궁까지 적출되고 없는 가엾은 여자를 부여안고 한없이 울어주는 드문 남자를 그는 남편으로 만났던 것이다. 우리는 한 번도 싸우지를 않았소. 손뼉이 척척 맞았어요. 영감은 중국 공산당원이었어. 공산당원이란 건 인간 생활에 적당한 기라요. 양심 나쁜 짓은 절대로 안 하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첩이란 것도 몰라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날 버리고 새장가를 들라고 암만 애원을 하고 토론을 해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소.
남편에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이름자를 배운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건 받침없는 글자밖에 없었으므로 구구단도 배웠다. 당신같이 아까운 사람이 글을 몰라서야 쓰겄냐 는 말이 좋아 더 열심히 외고 익혔다. 남편을 만난 것은 해방 직후였다. 패전을 알자 일본군은 삽시간에 도망쳤다.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진지에 모조리 불을 질렀다. 기름 창고, 양식 창고, 군인 막사, 위안소를 남김없이 태워버렸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타 죽었다. 목단강 시내에 있던 다른 위안소들은 다 태워버렸다오. 그래서 숱한 여자들이 죽었어. 우리 제1신시가지 위안소는 바깥으로 커다란 쇳덩어리를 채워놨는데 희한하게 불이 안 붙었대요.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것도 몰랐네요. 벨라다, 군인들이 안 온다, 주인이 없어졌다 하면서 사나흘을 그 안에 갇혀 있었어요. 주인이 와서 먹었다고 때리면 어쩌나 하면서도 쌀을 꺼내 밥도 해먹었소. 며칠 후에 시꺼먼 중국 청년들이 들이닥치대요. 팔에 빨간 완장을 차고 다 제 갈 대로 가라고 하대요. 일본 놈은 망했다고. 목단강 시내로 나왔다. 자유, 해방. 같이 떠났던 남갑숙도 곁에 있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이글 첫머리에 인용한 이용학의 시도 바로 이 무렵의 풍경일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무조건 따라갔다. 백리를 걸어 신안진으로 갔다가 노길령으로 갔다가 다시 입신가로 나왔다. 해방을 맞아 밀려나온 조선인으로 거리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남편 박모창. 아들을 위해 실명은 생략한다. 박모창은 보국대로 끌려가 흑룡강성 삼도가시라는 산속에 붙잡혀 있던 벌목공이었다. 그도 해방 소식을 듣고 막 산을 내려온 사람이었다. 22살에 잡혀가 26살에 내려온 길이라 했다. 둘은 목단강시에 허름한 밥집에서 만났다. 밥집 주인이 중매를 섰다. 강제징용당했던 쿨리들 100명이 일주일을 걸어서 내려왔대요. 남갑수기도 그 중에 하나하고 혼인을 했소. 우리 영감은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필 나를 찍대요. 건강해 보인다고. 그 사람은 그리 똑똑해서 나 같은 것하고는 달라요. 황해도 공산군 사람으로 서울서 휘문고등을 나왔어요. 나중에는 목단강시 공회의 회장도 했소. 그게 당의 고급 간부요. 팔로군에 나가 한 8년 군대 생활할 때는 내가 아버님 모시고 살림을 도맡았소. 나도 영감 은혜를 갚으려고 뼈가 빠지게 일을 했소. 일본 놈이 버리고 간 집에 세간에 쌀에 신접 살림은 부족함이 없었다. 이듬해 부부는 두만강을 건너 황해도 봉산에 가서 홀로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왔다.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소. 아버님을 참말로 극진하게 모셨소. 나중에는 동서하고 조카도 우리 집에 와 있었고 아버님은 91세까지 편하게 살다 가셨네요. 아이가 없다는 것 말고는 부족함이 없었다. 아니 남편에게 이세를 낳아줄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아내 김수혜에게는 견딜 수 없는 형벌이었다. 진심이었다. 이웃에 혼자 사는 여자가 있어요. 살림이 곤란해요. 남편 없이 아이만 넷인데 나하고 친했소. 말을 꺼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동생, 내가 이 집 종자를 하나 낳아주면 안 되겠소? 합디다.
영감을 깨우느라고 힘이 들었지 나머지는 절로 대대요. 아들이었다. 아들을 낳자마자 받아 안고 800리 밖으로 이사했다. 그게 자무스였다. 아무도 몰랐다. 아이가 따박따박 자라는 것을 보면 천하를 얻은 것 이상이었다. 나도 영감한테 보답을 한 거 아이요. 자다가 신기해서 아들 고추를 쓱 더듬으면 영감 손이 먼저 거기가 있다오. 하하하, 제 몸으로 낳은 것보다 훨씬 더 애중하지. 나중 아들이 군에 입대했을 때 아들이 하도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딸을 하나 들였다. 군대 간 놈에게 먼저 허락을 받았소. 여동생을 하나 입양해도 되냐고 편지했더니 좋다고 하대요. 영감이 차비를 마련해줘서 멀고 먼 상해까지 면회를 갔지. 3살 난 여동생을 안겨줬더니 이 녀석이 얼마나 좋아라 했었는지. 지금 그 딸은 한국에 나와 있고 어머니의 사연을 알고 있다. 남편은 7년 전 세상을 떴다. 3년상을 치렀고 아이들은 둘 다 혼인의 살림을 낳았다. 포항에서 동생들이 큰언니를 찾는다는 소문이 들렸다. 꼭 한번 돌아가 보고 싶었다. 화장해서 무덤을 만들었던 남편 묘소를 파 송화강에 뿌렸다. 한번 산소에 가려면 아들 며느리가 고생해요. 저들 고생하지 말라고 아예 산소를 없애고 나왔소. 아들 며느리가 어찌나 내게 다 잘하는지 내가 무슨 복을 이렇게나 잘 타고났는지 알 수가 없소. 내사 인제 겁날 게 뭐가 있겠소. 아들이 아직 나를 친어머니로 알고 있는 그게 오직 마음에 걸려서. 할머니의 이름을 바꾸느라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다. 이름을 그대로 쓰면 아들이 알까봐 시종 마음에 걸려 하셨다. 1956년생이라니 이미 50이 넘은 아들인데도 혹 마음을 다칠까 내내 염려되는 모양이셨다. 성과 이름을 모조리 바꿔 김수혜는 어떠냐고 내가 제안했다. 이름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김 할머니는 파한대소 하셨다. 그리고 얼른 일어나 우리 먹일 밥을 지으러 부엌으로 나가셨다. 치마폭에서 날렵한 바람이 핑 일었다. 덧붙임. 여자전 제 발간을 알려드리려고 김수의 할머니를 소문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할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을 또 한 번 받아보고 싶은데 그 활달하던 웃음소리도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김수의 할머니는 어디로 가셨나. 여자전 한 여자가 한 세상이다. 김수의 할머니 편이었습니다. 오늘도 윤희의 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